지금부터 제가 처리했던 한 사건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 아내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먼저 아내의 이혼 소장을 열어봤습니다. 내용에는 남편과 아들이 작당하여서 단순한 나의 남사친을 상간남으로 만들어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다 못하다 자살을 했습니다. 억울했다는 거죠, 상간남이 아니고 남사친인데. 그래서 이런 나쁜 남자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혼소장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혼소장을 보고 남편이 의처증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서를 열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에 의하면 그 남자는 아내의 대학교에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첫사랑과 재회하기 전까지는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언제부턴가 계속 핸드폰을 손에 들고 뭔가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오, 되게 수상하다. 어느 날에 아내가 핸드폰을 꼽고 잠들었는데 핸드폰이 귀에서 탁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낯선 남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첫사랑과 엄마의 불륜이 가득 담긴, 불륜의 내용이 가득 담긴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상간남과의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음악 듣듯이 계속 그걸 재생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애가 너무 충격이었겠는데. 예, 엄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아빠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가출을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을 부부 상담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회복하길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남편은 상담사에게 아내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상간남은 아내를 사랑했던 게 아니었고요. 아내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사기꾼이었네. 예,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 쌈짓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필요를 쓰고 자기 자식도 키우고요. 그 돈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거죠, 아내가. 또 이 상간남의 비밀이 뭐였냐면 남편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더니 죽을 죄를 졌다, 제발 합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 게임은 당신이 졌소. 내 죽음으로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게 살인자란 각인을 심어줄 테고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랑 살까? 이 문자 한 통을 보내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와, 소름이다, 진짜. 남편은 이 비인간적인 문자 내용을 아내가 알게 되면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내용조차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 남편분이 대단하시네요. 다행히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생각해서 끝까지 숨겼던 진실도 상담사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잘못되었다고 자신의 외도를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에게요.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남편의 수뇌보로 가정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륜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가족 모두에게 가슴 아픈 생채기를 남깁니다. 그럼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않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죠. 네.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울분, 네. 억울함은 그 위자료로도 풀리지 않죠. 그럼요. 간통죄 처벌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은 의견이 분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폐지를 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불륜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 불륜으로 고통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결혼한 아내가 그 사업체에서 격리 업무를 하면서 함께 사업장을 꾸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에서도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고요. 급기야 회사 돈에 손을 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아내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재산 분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 긴 싸움이거든요. 네. 횡령죄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죄 고소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법 소송이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남편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내 쪽에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마치 남편이 사업체를 부도덕하게 운영해서 스트레스 받고 나약하다 이러면서 또 상대방을 잔인하다, 비난하는 진짜. 잔인해. 예, 서면을 제출했죠. 그걸 이용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예, 시도를. 그렇죠. 예, 남편이 그날 법정에 나와서는 다른 날과 달리 매우 상기된 표정으로 숨을 거칠게 쉬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자살 시도한 이유는 너무나 사랑하며 믿었던 배우자의 그 배신 때문이었는데 자기를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모욕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도 없이 적어낸 그 추측성 준비 서면을 판사가 액면 그대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글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리고 나는 원고가 그런 허망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끝까지 이제 힘을 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다음 재판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원고 대리인이 자리에 앉더니 재판장님 지난주에 원고가 자살했습니다. 아이고. 그날 밤에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지난 기일에 제가 피고가 유책 배우자고 당신은 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좀 더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줬다면 그가 이 땅의 삶을 계속 살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그 이혼 소송은 이제 남편의 죽음으로 아내가 상속 포기를 하고 쌍방 대리인이 소치하를 하면서 미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부모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거부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2018년경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교제하던 중에도 계속 소개팅 어플로 남자를 만나기도 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싸웠다 헤어졌다 하다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결혼이 뭐 행복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부부싸움을 계속했고요. 남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기만 하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서는 두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서 그 7개월 된 아기를 시어머니가 다니는 목욕탕에 버려두고 와버렸어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이제 술집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키울 여유도 없고 내가 키울 이유도 없다 하면서 다시 그 아기를 이제 친정에 갖다 줬죠. 거기서 이제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와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6개월 뒤에 이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지금 경기도 원룸에서 직장 때문에 거주하고 있고 딸이 자라기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아내 네가 키워라. 그러니까 아내는 나는 무직이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이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차피 엄마 손에서 못 자라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아빠가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양육환경조사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기일에서 조사관이 양측에게 양육계에서 제출하라 했더니 아내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라고 기재된 딱고 달랑 한 줄 기재된 양육계획서를 내고 남편은 아예 내지도 않고 아내가 아기를 양육하지 못하겠다면 아기를 입양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2차 다시 잡힌 조사기일에서는 조사관이 아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 물었더니 엄마 아빠 둘 다 어디 있는지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기 할머니가 상의도 없이 아기를 법원에 데리고 와서는 조사실에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아기가 법원 조사관실에서 혼자 막 울고 있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남편도 사라졌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뭐야? 연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기는 1년 만에 다시 엄마 손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 일단은 조정기를 잡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모두 불렀죠.
여러분이 판사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 다 키울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아이를 이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두 부모에게 모두 그냥 다 뺏었으면 좋겠어요. 양육권. 그 아이를 차라리 그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부모님을 어떻게든 찾아서 보내드리는 게 저는 그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둘이 같이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서로 나를 못 키우겠다 했던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아이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 그 책임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아내와 남편이 아기를 버리고 간 행위는 아동 유기고 범죄 행위입니다. 그죠. 예.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너네는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양육비만 잘 지급받으면 제가 임시적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요? 예. 참 자기 자식을 임시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 측한테 그럼 양육비를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측정하지 않는데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더니 아내가 사치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좀 절대 아기한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30만 원씩 주급으로 해서 4주 이렇게 하면 나눠서. 120이 되죠. 나누어서 지급을 하라. 이렇게 해서 6개월 뒤에 조정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6개월 뒤고요. 네네. 6개월 뒤에 출석을 했는데 아빠가 양육비를 잘 지급을 했고요. 매달.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와 정말 이제 정이 들어서 아유 다행이다. 아내가 아기를 키우는 것으로 하고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사건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주제는 재산 분할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모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죠. 무려 1조 3,808억 이 재산 분할 금액이었는데요. 와. 최대의 규모의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중에 형성된 그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 분할의 핵심은 재산 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입니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전업주부라도 결혼 생활이 2년을 넘어가고 자녀가 있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5대5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재산 분할 비율은 딱 5대5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결혼기간, 자녀 유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나 직업, 부양적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이제 판사의 생각이나 기준에 따라서는 재산 분할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기여도라는 게 사실은 되게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요. 뭐 어떤 숫자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럼 할 거라면 좀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게 뭐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재판은 늘 증거 재판이니까요. 그래서 소득 활동이나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면 이런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3명의 여자와 불륜을 했고요. 자녀에게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늘 게임에 몰두하고 아내 몰래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했죠. 이 불륜을 알아챈 아내가 추궁을 하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욕설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아내가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하고 전형적으로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좋다. 형사고소 취하해주면 내가 이혼해줄게. 그래서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협의 없이 그냥 자녀들 친권 양육자 아내로 하고 아빠는 양육비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이혼을 했어요. 야,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이제 수학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내가 내 자식 키워 먹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 이혼을 했죠. 어느 날 아내의 수학 학원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니까요. 원생이 많아지면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이걸 본 남편은 협의 이혼 후 2년이 지나기 딱 하루 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와, 딱 하루 전에? 예, 그 기간을 그분은 혹시 알고 있었나요?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 전에 했겠죠? 와. 남편은 결혼 기간 중에 아내가 재산을 숨겼고 이 학원 운영에도 내가 재산 기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거죠. 미친네. 진짜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 역시도 혼인 기간 동안 몰래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확인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아, 근데 불안한데. 제척 기간 2년이 지났으니까 아내는 아내 주장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와.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는. 안 됐기를. 아니, 근데 아내분께서 수학 학원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기는 하는데 지분을 주장을 2년이 되기 전에 진짜 약삭빠르게 해가지고 꼭 이런 스토리들은 피해자가 또 피해자가 한 번 더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잖아요. 그쵸. 이혼할 당시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고 열심히 산 덕분에 증식된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근데 제가 그 남편이라면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당신 수학 학원 차린 저 돈이 어디서 났냐? 내가 뭐 벌어다 준 돈 이거 이체한 내역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그쪽을 명분 삼아서 빙고. 정확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